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갈등과 상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존재하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들레라든지 자주 개불 주머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맨 먼저 이제 우리 지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식물이 남조류예요. 남조류는 이제 여러분들 녹조라떼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물에 이제 영양분이 풍부하면, 영양분이라면 질소나 인 같은 이런 비료 성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게 풍부하면 물에 플랑크톤이 많이 이제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남조류의 어떤 그 개체수가 이렇게 때를 이루도록 물로 그 주걱으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번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남조류인데, 우리 지구 초창기에는 이제 산소가 없었어요. 약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던 탄소가 없었고 거의 이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남조류가 이제 광합성을 함으로써 산소를 지구상에 많이 만들게 된 거죠. 그런 역할들을 남조류가 이제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층을 산소로 채우게 되니까 이제 대기층을 오존으로 이제 덮을 수 있게 된 거죠. 오존이 어떤 역할을, 요즘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오존층의 햇빛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우리 뭐 선크림도 바르고 그래요.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피부가 손상되죠. 심하면 피부암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존층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오존층이 자연스럽게 우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자외선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존층이 없어지게 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제 남조류가 강합성을 함으로써 산소를 많이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35억 년 전에 남조류가 출현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원시 지구를 리폼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남조류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 지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았는데, 이산화탄소는 이제 주로 그 바닷물에 용해가 돼서 없어지게 되고, 질소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로, 지금 그 공기 중에 질소 양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반면에 이제 산소는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그 남조류가 광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같이 산소가 이제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럼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원시 지구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조류가 이제 산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남조류는 마치 대장균처럼 굉장히 원시 그 식물이에요. 남조류는 식물이라기도 하고, 또 미생물학자들은 세균이라고 해요. 왜? 그 이유는 이제 광합성을 하면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광합성이라는 게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번식을 미생물처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계속 나눠진다는 거죠. 이걸 이제 클론체 대량 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번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대량으로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소도 대량으로 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구에게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것은 생물이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도 적정히 다 이용해야 광합성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 지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가 있어야 해요. 질소. 우리가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우리 몸의 유전자의 역할, 그 다음에 효소의 역할,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질소잖아요. 질소 성분들이 이제 아미노산도 만들고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질소를 고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되게 콩가 식물들이 질소를 고정할 수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식물들은 질소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로 질소를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조류들이 대량 번식을 함으로써 오늘날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남조류의 이런 독특한 구조들 때문에 그래요. 남조류는 이런 기낭이라는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위로 뜨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휴먼 포자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환경이 불리하게 되면, 이제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뜨게 되는, 이런 영양들, 그 다음에 영양세포가 있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조류들은.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남조들은 활발하게 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원시적인 생물들에 의해서 되게 이게 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핵 생물계라고 그러는데,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원생 생물로 바뀌고, 이게 이제 분화가 돼서 이 버섯과 같은 균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이제 진화가 돼서 바뀌는데, 이런데도 남조류가 상당한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공생설이라고 그래요. 내부 공생설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세포를 보면,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안에 또 세포 소기관이라는 건데,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제 원핵 세포에서 이게 핵이가 있고, 이게 핵이에요. 이 핵 안에, 이제 이 세포 안에 원핵 세포가 들어가서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호기성 세균들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대로 이제 동물 세포가 된 거예요. 세균이 들어와서. 그래서 동물 세포는 이렇게 핵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과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가 있어야 될까요?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료를 만드는 것은 광합성인데 동물 세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식물 세포는 어떻게 그게 진화가 됐냐면, 세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에 들어왔는데, 앞에서 말한 남조류가 또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엽록체라는 걸 표현했어요. 엽록체라는 표현에서 식물 세포는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핵과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와 이 엽록체가 이제 한꺼번에 식물 세포보다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햇빛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독특한 어떤 파장,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색소가 엽록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고정을 해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도 그러니까 남조류가 이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식물들이 이제 남조류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대기상에 더 많은 산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남조류의 어떤 영양들을 가지고 화성 탐사를 많이 하죠.
최근에 이제 뭐 승리호라든지 이런 어떤 영화에서도 그동안에 SF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지구가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화성을 개발을 해서 화성 안에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그 공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독일의 공학자들이 테라포밍은 지구라는 뜻의 테라와 포밍,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주 착륙선에 남조류를 보내가지고 화성을 가는 무인 착륙선에 남조류를 보내서 그 외계 행성을 지구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원시 지구의 남조류들이 대량 번식을 해서 산소를 공급했듯이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것은 1942년도에 윌리엄슨이 쓴 SF 소설 충돌 궤도에 처음으로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고, 1982년도에 나사, 미국의 우주항공국이죠. 여기에서 화성 테라포밍을 이제 제안을 해봐서, 현재까지는 이제 그 질소, 바다, 자외선 차단 이런 대안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뭐 얼마 전에도 화성에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보면은 유성 사진을 찍어 보면은 뭐 그 하천에 어떤 물길이 있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아마 성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주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지구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태학적으로 또는 탄소 발자국으로 생태 발자국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 환경 용량을 초과해서 지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남조류가 이제 골칫덩어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조류가 녹조 문제 때문에, 앞에서 녹조 좀 보여드렸죠. 녹조 때문에 녹조가 대량 번식하면 물에서 곰팡이 냄새 또는 독성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어려움을 만드는 거죠. 남조류가 이렇게 대량 번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액물질, 마치 이제 여러분 혹시 그 개구리 알이라든지 도롱뇽 알을 봤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 개울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점액물질들을 가진 개구리 알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남조류도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 하나하나들이 이런 점액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천적들로부터 자기 몸을 이제 보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조류가 대량 번식하면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 산소가 많기 때문에 물의 그 산성도 pH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아니라 알칼리화가 되는 거죠. 그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거꾸로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이제 산성화가 되는데, 다른 조류들에 비해서 이럴 때 생존 능력이 우수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분리했을 때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질소나 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남조류. 다른 조류들은 이런 능력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능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불리한 여건, 예를 들면 겨울철 온도가 낮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이제 이 퇴적물층의 포자 상태로 마치 그 버섯이라든지 고사리처럼 포자를 만들어서, 양치식물처럼 포자를 만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조건이 좋아지면 발화가 돼서 다시 이렇게 남조류가 이제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물이 좀 그 오염되고 이런데, 오염됐다라면 질소나 인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예요. 질소나 인이 풍부하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부영양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하천이나 호수를 이제 오염시키는데, 그것의 표현이 남조류가 대량 번식한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데고, 우리가 이제 뭐 녹조 라떼라는 어떤 그 비유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원시 시대에 또는 우리 식물 세포를 만드는데 공헌을 크게 한 고마운 남조류지만은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것도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만큼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이 남조류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식물 중에서 이제 덩굴 식물이 어떻게 상생을 하고 갈등을 하는가, 그리고 얘들이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적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참 잎이 나오고 있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조그만 정원수 중에 하단을 막 가득히 덮고 있는 게 이제 살갈키라는 이런 덩굴 식물이 덮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의 상생, 식물의 상생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키 작은 나무들의 배를 위해서 우리가 숲에 가서 여러분들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그럼 나무 이파리들이 그 소나무들은 침엽수죠. 바늘처럼 생겼고, 또 어떤 나무들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큰 이파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파리들의 작은 이파리들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것은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한테 햇빛이 이렇게 투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햇빛이. 그럼으로써 이제 키 작은 나무들도 밑에서 햇빛을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제 배려가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뒤에서 이제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잡초와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잔디는 이제 굉장히 밀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공기가 적게 들어가서 이게 부패돼서 썩어서 죽게 돼요, 잔디밭이. 그래서 잔디밭에는 모래를 뿌려서 보충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잡초가 같이 자라게 되면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생장을 하잖아요. 생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잡초가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잔디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또 곤충은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식물에 의해서 그 꿀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식물은 이제 그 곤충의 이런 화분이라든지 꿀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뭘 하죠? 자기들 수분작용,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과 밀원식물은 끊임없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식물이 모든 곤충한테 다 허용하지 않아요. 자기를 적당히 해치는 거.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염소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산에다 풀어놓으면은 그 산을 황폐화시켜버려요. 모든 식물들, 뭐 나무 껍질까지 다 이렇게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지네도 또 살 수 없죠.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뭐 늑대, 엘로우스톤 늑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곤충들과 식물들은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적게 미치는 거. 그러니까 곤충들은 그 소나무를 몽땅 갉아먹더라도 적당히 갉아먹는다. 자기가 그 소나무 죽어버리면 자기도 나중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갉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곤충은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4개월 동안 그 식물을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갉아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데기가 되고 애벌레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 속에 있는 이런 그 멋쟁이 표범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꿀들도 적당한 양만 먹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공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생태계 내에서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생태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데, 이것들도 그 도를 넘게 되면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는 역할도 하죠. 주로 이제 이런 덩굴 식물들의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외래 식물들, 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외래 식물도 착한 외래 식물들 기화를 하죠. 이제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가 중국으로 기화한다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기화는 정식으로 이제 그 나라 국민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들도 토착 식물과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사는 애들을 기화 식물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침입 식물, 외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갈등의 대표적인 게 덩굴 식물이 있는데, 얘들은 대개 나무가 땅에 이제 뿌리를 받고 그 나무의 그 키 크기만큼 그 뿌리가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땅 속으로. 그런데 그 덩굴식물은 이와 같이 그 나무의 줄기 생장을 하지 않고 다른 식물이나 바위, 울타리 이런 것들을 지지대를 이용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신새삼이라는 건데, 다른 식물들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신새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편은 덩굴식물 입장에서 보면 줄기 생장, 그러니까 나무의 그 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죠. 그걸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양 면적을 적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그래서 우리가 담쟁이 덩굴에는 아주 조그만데 땅이 아주 이렇게 조그만 있는데도 심어놨는데도 땅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뿌리는 조그만 토양에도 뻗을 수 있는데 햇빛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고 있는 트윙 플랜트가 있고, 또 덩굴을 뻗어서 하는 것들이 있고, 덩굴 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뿌리 덩굴, 고리 덩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영향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되게 이제 우리가 갈등이란 말을 사용하자, 앞에서 저도 뭐 상생과 갈등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갈등은 이제 주로 그 칡나무 있잖아요. 칡과 그 다음에 등나무, 우리 그 벤치란지 파고라 이쪽에 쫙 둘러싸인 게 등나무잖아요. 되게 다 이게 덩굴식물들이죠. 그래서 갈등의 어원이 칡나무 각, 그 다음 등나무 등 두 개가 합쳐져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칡은 오른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서 두 개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갈등 관계에 있다 해서 갈등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칡처럼 오른도리의 덩굴은 이제 나팔꽃이라든지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매꽃이라고 있어요. 그 들판에 가면 척박한 땅에 자라고 있는 매꽃, 박주가리, 새삼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새삼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등나무, 인동, 환삼덩굴 이런 것들은 왼돌이에요. 왼돌이. 그 다음에 그 양방향으로 더덕이나 이런 것들은 양쪽으로 뭐 돌고 있다고 봅니다. 칡나무는 요즘 골칫덩이죠. 칡나무가 한번 번식하게 되면 뭐 숲을 온통 뒤집혀서 다른 나무들을 그냥 덮어가지고 숲을 훼손하는 그런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참 칡나무 없애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있었고, 원래는 칡들도 적당히 번식하고, 여기는 지금 칡나무가 이파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는 칡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람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무의 햇빛을 비춰주기 위한 어떤 그런 진화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생태계 교란을 하고 있죠. 그따위 칡은 아직까지는 생태계 교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그동안에 우리한테 칡이 좋은 영향도 많이 미쳤어요.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옛날에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칡을 캐서 이것을 구황식물로서 식량으로 먹기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칡을 켜서 이게 입으로 씹어보면 달짝지근하니 뭐 굉장히 좀 그렇죠. 요기가 돼요. 그렇지만 밥을 먹는 만 못하죠. 그 다음에 약용식물, 갈근탕, 감기를 낫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원식물로 곤충에게 어떤 꿀을 주게 그런 유익한 역할도 합니다. 칡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꽃이라든지 박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한번 번식하게 되면 다른 나무들의 생장을 방해, 햇빛을 못 비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박주갈이라는 건데 박주갈이도 이런 것들을 한번 번식하게 되면 뭐 나무를 이렇게 뱅뱅 꼬아서 다른 식물이 사는데 어려움이 많겠네요. 나팔꽃도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번식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보면 꽃으로는 참 예쁘고 좋은데 이런 식물 속에서는 다른 식물과 어떤 생장을 방해하는 갈등 요인으로서 작용을 많이 하고 있죠. 노랑 하늘타리, 이 개머루, 사광이 아집은 이게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사람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덩굴 식물들이에요. 아까 보였던 칡이고, 그 다음에 개요등이라는 것도 있고, 나팔꽃이고,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덮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쁜 꽃들인데, 이 꽃들도 덩굴식물이에요. 여기는 한련화라는 꽃인데, 이거 주로 이제 식용, 먹기도 합니다. 식용이어서. 식용에서 먹기도 하고 한련화는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소화, 여름에 가면 담장이 많이 피어 있죠. 능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덩굴, 뚜껑 덩굴, 요것은 이게 절반을 착 가르면 뚜껑처럼 이게 열리고 씨앗이 퍼뜨려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뚜껑 덩굴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감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타감물질. 우리가 흔히 이제 피톤치드, 지오스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식물이 덩굴 식물에 의해서 덩굴 식물들이 이 다른 식물들을 이제 줄기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름으로써 햇빛을 차단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식물들은 이렇게 물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햇빛을 넣고 심한 생존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의 선인장들도 일정한 간격을 밀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공간들을.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남조류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 곰팡이 냄새라든지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했죠. 이것이 타감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네들끼리 경쟁도 하기도 하고 다른 조류들이 먹이를 서식 공간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곰팡이 물질이라든지 또는 흙냄새라든지 독물질을 내므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감 물질이라고, 다른 생물들의 생장이나 발생, 생존을 방해하는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편백숲에 가면 피톤치드를 내잖아요. 피톤치드는 거꾸로 다른 생물들, 그러니까 곤충들을 마음대로 편백 그 숲에 가면 곤충들이 없어요. 모기도 별로 없고, 또 그 바닥에 보면 나무도 다른 그 잡목들도 거의 자라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피톤치드가 굉장한 타감 물질인데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또 신선함을 주고 뭐 이런 거, 또 안정감을 주고 이런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나무 숲의 타감 작용은 갈로타닌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갈로타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여기 본 바와 같이 소나무 밑에는 이런 잡초들이 많이 안 자란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타감 물질의 하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피톤치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편백숲에서 이렇게 산림욕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아프신 분들도 여름철에 산림욕을 많이 하고, 피톤치드가 되게 이제 낮 동안에 많이 발생을 하죠. 광주는 저기 정심사 입구에 가면 제1수원지 이쪽에 편백숲이 있어요. 여기는 대개 그 피톤치드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데, 일수원지 근처는 이게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쪽이 거의 하루 종일 피톤치드가 많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또 이제 제라늄이라는 그런 조그만 꽃들 있죠. 허브라든지 유럽에 가면 여기처럼 이렇게 창가에 제라늄 꽃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죠. 장식으로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벌레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벌레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진한 향을 내므로 인해서 타감물질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잔디밭의 토끼풀이나 민들레들은 잔디의 타감물질을 내서 자기들의 영역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토끼풀 하나만 나오면은 잔디밭을 온통 덮어버리잖아요. 또 민들레도 마찬가지고, 민들레도 그냥 굉장히 많이 덮죠. 이런 것들이 타감 물질의 어떤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햇빛을 서로 차지하는 경쟁 보면 여기는 이제 여기 칡넝꿀이죠. 칡넝꿀이 이제 세 개로 갈라진 칡넝꿀도 있고요. 요것들은 지금 환삼덩굴이에요. 환삼덩굴인데 이런 것들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나무인데 이 덩굴 식물이 다른 나무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삼덩굴과 칡넝굴이 지네들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본 바와 같이 온통 이렇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는 환삼덩굴이 생태 교란식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번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환삼덩굴을 생태 교란식물로 지정을 했어요. 최근에. 생태 교란식물은 이 외에도 주로 이제 애국에서 들어오는 침입 식물들이 많아요. 배를 타고 들어왔든지 또는 다른 어떤 식량을 또는 묘목을 들어올 때 같이 이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깨비 가지, 간단한 아파트 하단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꼭 꽈리나무처럼 생겼는데 잘못 만들면 여기에 이제 가시가 많아요. 콕 찔리면서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애기수영이라는 미국 숙부쟁이 꼭 들국화처럼 생겼는데요. 이것도 한번 번식하면 토착 식물들을 자랄 수 없어서 많이 번식을 하는 거죠. 이래서 문제인 거죠. 양미역치,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 돼지풀은 꼭 쑥처럼 생겼어요. 보시면 같이 쑥처럼 생겼는데 얘들은 이제 알러지 물질을 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번식하기 시작할 텐데 여름에서 가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돼지풀이 쑥처럼 거의 우리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쑥하고. 그 다음에 서양 멸치, 양멸치라고 하죠. 가시박, 그 다음에 물참새피. 우리나라 참새피도 있어요. 근데 물참새피 번식력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이해성 평가를 해가지고 교란식물 1급, 2급, 3급 이렇게 정합니다. 1급은 지금 당장 조절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럴 우려가 많은 게 2급이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3급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졌는데 핑크 물리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경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심고 있는데 생태 교란식물 2급이라는 거죠. 교란식물, 동식물이 동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황소개구리, 큰잎베스, 우럭, 베스라고 그러죠. 큰잎베스가 있고, 그 다음 파랑볼 우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거북이류들이 있고 돼지풀들이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작년 3월에 지정된 게 이제 이렇게 한 5종류가 있는데요. 리버쿠터라는 중국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그 거북이 비슷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줄무늬 거북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거 되게 이제 그 애완동물로 들여와가지고 이게 번식이 된 것들 바깥에 그 방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갈색 날개 매미충, 그 다음에 미국 선녀벌레, 여기 그 애벌레 시대에 보면 너무 화면이 적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교재를 좀 확대해서 보세요. 그 다음 미국 선녀벌레 이것들은 대량 번식해서 식물을 죽게 만들고 나무를 죽게 만들고 집을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또 그 까만 깐부기 그름병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늘냉이가 최근에 지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지적된 게 4종류가 있는데 악어거북, 플로리다 불금, 주로 이제 애완동물들 이렇게 번식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고요. 긴다리, 비틀개미 이것도 이제 애국에서 수화물에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고, 미주, 메뚜기 이런 것들이 왕성한 번식을 우리나라의 곤충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생태 교란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외국에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 것들은 기하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입식물은 주로 원예나 재배 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잘 적응해 살고 토착식물들에게 크게 어떤 그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화식물이라고 그러고, 치유에서 왔는 생태나 인체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교란식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꽃 모양인데 기하식물인데요. 조금 있으면 필 텐데 안에 이렇게 약간 더 붉은 자줏빛을 띠고 있는 것들은 기생초라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큰 금계국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제 코스모스처럼 이쁘게 보이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특산종, 고유종으로 갈수록 국내 원산이 높고요. 기화종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만 이 토착종들하고 크게 어떤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들이지만 외국으로 그다음 외래종으로 갈수록 침입 외래종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류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런 그 남조류들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들을 했고, 그러므로서 식물 세포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식물들이 이제 햇빛을 통해서 또는 양분의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 서로 상생하기도 하지만 경쟁의 역할들도 한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침입한 이런 교란식물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하식물들은 특별히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